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부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21단원 국제기업 재무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11일 이후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교와 이제 정부 지침이 이제 정해지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고사가 예정이 되었던 8주차에는 지금 바로 중간고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9주차 혹은 10주차로 미뤄서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지, 그다음에 이번 학기 뭐 퀴즈나 나머지 기말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다음에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 학교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조금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블랙보드를 통해서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뭐 아는 거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면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학교에 문의를 해본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21단원의 소단원 1과 소단원 2, 소단원 3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기업재무 과목에서 조금 공부하기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21단원이 뭐 한 탑 2, 3 안에 어려운 챕터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환율이 들어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1라고 하면 이게 원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상대적으로 한쪽에 오르면 또 한쪽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딱딱 생각을 잘못하면 헷갈리기가 딱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환율, 이 외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신문 기사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에 공부를 한 내용이 혹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리뷰를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단원 첫 부분에서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기보다 이제 요 중에서 몇 가지 용어들이 우리가 앞으로 국제 기업 재무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소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탁 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는 미국 예탁 증서를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뭐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뭐 뉴욕 증권 시장, 뉴욕 주식 거래소에 직접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 거래소에만 우리나라에만 상장한 채로 미국의 예탁 증서를 유통시킴으로써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이니까 이제 그런 외국에 있는 주식이 투자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탁 증서, 그리고 이게 그거를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면 미국 예탁 증서라고 한다.
영어 약자로 줄여서 ADR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온 재정 환율은 우리는 이렇게 설명이 짧게 나오긴 했지만 뒷부분에서 이 재정 환율이 만약에 이론 재정 환율로 딱 맞지가 않으면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그때 재정 환율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제 뒤에 또 예시가 나오지만 A 나라와 달러 환율이 있고 B 나라와 달러 환율이 있다면 그 A 국과 B 국은 이렇게 크로스 레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달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상쇄를 하면 A 국과 B 국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환율이 계산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주의를 하실 점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엔화를 은행에서 바로 환전을 할 수 있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중국 위안화로 바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러면 원화랑 위안화 환율이 바로 존재를 하고 원화랑 엔화 환율이 바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는 달러가 끼게 되는 거고 원화와 달러와 위안화, 그리고 달러와 엔화 이렇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러를 매개로 해서 중간 연결고리로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 재정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 본드와 유로 채권은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유로라는 영어 요 말은 지금의 지리적인 위치에 해당하는 유럽과는 지금은 사실상 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쉽게 여기 유로 달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데 미국 땅 안에 당연히 지구상에서 달러가 제일 많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 밖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 달러들은 뭐라고 부른다? 유로 달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의미에서 유로 통화도 지난번에 살펴보았었고 이제 유로 통화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외국 채권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외국 채권은 발행하는 지역의 어떤 뭐 일본이면 미국의 사무라이, 미국은 양키 이렇게 어떤 그 지역 그 나라를 뭐 이렇게 이거 놀리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쉽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해외 국가의 통화로 표시되는 채권이면 외국 채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김치본드와 아리랑본드를 말씀을 드렸었죠. 요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요거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김치본드는 기업이 국내에서 원화가 아닌 외화로 채권을 발행을 하면 김치본드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유로본드죠. 우리나라 땅에서 발행하는 건데 원화가 아닌 외화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외화가 이제 그 현지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 외화가 그 현지 통화로 외화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외화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로본드고 김치본드는 유로본드인 거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리랑 본드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기업이 뭐 특히 외국 기업이 국내에 와서 원화로 발행을 하는 거면 그거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 외국에 와가지고 외국 통화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외국 채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로본드랑 외국 채권이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길츠라는 거는 뭐 사소한 건데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길츠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보라고 하는 것은 뭐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제 쓰이지 않는 것이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주자로 쓰이던 것이었고 그 산출은 어떻게 되었었냐?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은행들이 유로 달러를 서로 하루짜리 빌려주던 것에 대해서 적용하던 금리를 어떤 뭐 이렇게 산출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게 리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준금리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어떤 기업이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리보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한테는 리보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기준금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던 기준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왑이라는 것은 우리가 4월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한창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환율이 막 1,300원 거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준이 달러 통화 스왑, 달러 스왑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스왑이라는 거를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통화를 교환을 하는 것도 스왑, 이렇게 바꾸는 거 스왑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게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두 개를 서로 바꾼다. 그러한 것도 이렇게 이자율 스왑해서 스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잠깐 그 사전학습을 21.2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환율, 외환시장과 관련된 사전학습을 좀 했었는데요. 환율은 뭐다? 환율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950원이다 라고 하면 1달러가 우리나라 950원이랑 같은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었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95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상승했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면, 예전에는 1달러를 바꾸려면 원화 950원만 갖다 주면 됐었는데, 이 환율에서는 미국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50원 더 많은 원화 1000원을 가지고 가야 겨우 1달러, 예전과 똑같은 1달러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반대로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은 올랐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그러면 환율은 오른 거고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된 거고, 그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갖다 줘야 똑같은 달러를 이전이랑 똑같은 달러를 겨우 바꿔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뒤에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1달러에 1,000원, 1달러에 1,200원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화 얼마 이렇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이 회사들, 기업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입하는 업자들한테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들을 보면서 그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한국에서 조달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품들을 사서 한국에서 조립해서 만들어서 완성품을 수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업체도 오로지 수입만 하는 회사는 없고 오로지 수출만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입과 수출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수준에서는 환율 오르면 수출업자 유리, 환율 내리면 수입업자 유리,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신문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환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꼭 수출업자한테 유리한 건 아닐 수도 있고, 왜? 원재료 값도 동반 오르는 거를 뜻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환율 내리면 꼭 수입업자한테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어떠한 또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유학생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한테는 힘들어진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었죠? 보시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이 1,000만 원을 똑같이 이렇게 보내는데 예전에는 1658달러를 바꿀 수 있었다면 환율이 오르게 된 이후에는 그거보다 더 적은 돈인 7,952달러밖에 바꿀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0만 원을 보내줬는데 송금을 했는데 돈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현지에서는 이게 더 적은 돈으로 바뀌는 거니까 생활이 힘들게 되더라라고 환율이 오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이 유리하다. 그치만 그것은 완전히 쉬운 상황을 가정을 한 거고 조금 현실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교과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정리를 이제 앞에서 사전 공부한 거를 가지고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런 $1 아니면 $1, 달러 N, 달러 위환 요런 이제 통화들이 서로 다른 통화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외환 시장이라고 하고 요 외환 시장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금융 시장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통화들이 있긴 한데 미국 달러가 거의 많이 쓰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그다음에 유럽의 유로화, 그다음에 요즘에는 중국 위안화 그 정도까지가 거의 그냥 주로 쓰이는 통화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 관리를 들으신 분들은 전에 이 장외 시장과 장내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시장은 거의 대표적인 장내 시장의 예라고 말씀을 들었었을 테고 채권 시장은 그에 반해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율이 훨씬 많다라고 이전에 재무관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환 시장도 어떤 체계화된 시장이 있어서 어떤 주식 거래소처럼 그런 게 있어서 서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닌 그 밖에서 서로 그냥 당사자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율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었고요. 그리고 환율 시세표라는 것을 뒤에서 예시를 통해 보면서 요게 요렇게 교환되고 요 통화가 요렇게 교환되는구나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 미국 달러가 1.0783 호주 달러면 이거를 다시 역수로 표시를 하면 이제 1 호주 달러는 1. 그렇게 이제 역수를 서로 하면 이게 직접 환율이 간접 환율이 되고 또 요걸 역수를 하면 이렇게 바뀌고 그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용어를 먼저 살펴보았던 크로스레이트 재정 환율과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삼각 차익 거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얘를 그냥 바로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교과서 표현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표현은 1유로가 1US 달러와 같다라는 표현이었고 이 표현은 2 스위스 프랑이 1 US 달러와 같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달러가 매개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결국 0.5 스위스 프랑이 아니 0.5 유로가 1 스위스 프랑하고 같다라는 이론 재정 환율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장 현실을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1 유로가 0.4 스위스 프랑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재정 환율과 실제 환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달러로 10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환전만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끝나게 되었다? 125달러로 끝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25달러를 내가 차익으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여기 두 번째에서 적용하는 실제 환율이 0.5가 아닌 0.4가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왔는데 0.5 유로가 1 스위스 프랑 결국은 1 유로가 2 스위스 프랑이 이론적으로 그게 적합한 재정 환율인데 실제 환율은 그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한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표현이 조금 쉽게 되어 있는데 1달러당 0.6파운드고 1달러당 2 스위스 프랑이에요. 그러면 달러를 매개로 해서 스위스 프랑과 영국 파운드화의 교환 비율이 직접 계산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론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은 파운드당 3.33 스위스 프랑이어야 한다.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3.33 스위스 프랑이 나와야 된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실제 시장에 외환시장에 가서 어떤 환율인지 지금 실제 환율을 살펴보니 1파운드당 3프랑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러면 요것과 요거 두 개가 서로 그러니까 이론 환율과 실제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0달러로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100달러로 시작했는데 뭐야 환전 두 번 했는데 111.12달러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100달러 다시 반납한다고 치면 11.12달러 12.11달러에 그냥 꽁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냥 차익 거래만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이다? 여기서 계산을 한 이론 재정 환율과 지금 시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환율이 거래되고 있는 환율이 다르면 거기서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파생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현물, 스팟이랑 선도, 포워드 아니면 선물, 퓨처스 부분을 먼저 접하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우셨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스팟, 현물 거래는 지금 바로 여기 2영업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긴 했지만 주식도 2영업일 걸리니까 그냥 지금 바로 바꾸려고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현물 환율이라고 하고 그런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도 거래는 뭐냐면 포워드라고 하는데 뭐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그때 가서 환율이 있겠지.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그때 가서 적용할 환율을 지금 미리 픽스 시켜 두자라고 하면 그런 환율을 선도 환율이라고 하고 그렇게 거래하기로 하는 것을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이제 동학 개미들이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샀지만
유가와 관련된 ETN 또 많이 샀다라고 하고,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뉴스가 되었던 게 무슨 1개월 선도 무슨 유가 무슨 상품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무슨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짚어드릴 기회가 있으면 짚어드릴 건데, 그때 나온 선도가 요 선도 같은 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예시로 지금 그냥 가서 바로 1 스위스 프랑 주면 1.1373 미국 US 달러를 바꿀 수 있다. 그거는 현물 환율이고, 6개월 선도 환율은 뭐냐면 그때 가서 1 스위스 프랑 갖다 주면 1.1391 US 달러로 바꾸겠다라고 그냥 지금 픽스 시켜놓는 거예요. 그때 가서 환율이 뭐가 됐든 나는 모르겠고 그냥 요 환율로 그때 가서 6개월 후에 교환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도 시장이 왜 존재를 한다? 선도 환율이 적용되는 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선도 시장이 왜 존재를 한다? 필요하니까 존재를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조선업체들 같은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6개월 후에 얼마 달러 받을 게 있어. 2년 있다가 몇 달러 받을 게 있어. 근데 당장 내일 환율도 예측이 안 되는데 그 달러 환율을 예측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그때 환율을 지금 미리 픽스 시켜놓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선도 시장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1.3 부분 가서 아마 어려우셨다면 이 21.3 부분 때문에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21.3 부분에서는 구매력 평가설, 영어 약자로 하면 PPP를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통화들 간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이 조절된다는 개념이 PPP였습니다. 요거는 절대적 PPP가 있고 상대적 PPP가 있었는데, 절대적 PPP가 약간 좀 설명이 안 되는, 현실을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PPP가 그냥 우리가 앞으로 PPP라고 하면 상대적 PPP를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절대적 PPP를 보면 런던에서 맥주 가격이 2파운드고 만약에 환율이 1달러당 0.6파운드야. 그러면 요거 나누면 2 나누기 0.6 하면 뉴욕에서 맥주 가격은 3.33 미국 달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요 절대적 PPP를 보완하는 상대적 PPP가 새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 나오면은 공부할 게 더 적으시니까 안 나오는 게 좋겠지만 이제 이 앞에 이제 사셨던 연구자분들, 학자분들께서 이런 것을 만들어셨네요. 네. 그래서 뭐냐면 PUS와 PUK,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기호 수식으로 만들어 표시를 한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 PUK는 영국 파운드화로 표시된 가격, 그리고 PUS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가격. 그러면 이 US를 파운드로 바꾸든지 아니면 파운드를 US로 바꾸든지 하려면 US와 이 파운드의 환율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PUK는 X0 곱하기 PUS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과의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현물 환율이 1달러당 0.6파운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가서 봤더니 실제 환율이 1달러당 0.5파운드야. 그러면 이론적으로 적정한 환율과 실제 시장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재무관리를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경제 과목들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어떤 움직임 및 실제 시장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차익 거래가 영원히 발생할 수는 없고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실제 환율이 아까 이론 환율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절대적 PPP가 성립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 PPP라는 개념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이고, 이 상대적 PPP에서 중요한 메커니즘은 중요한 개념은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고 만약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라고 치자. 그러면 서로 6%만큼의 물가 상승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6%만큼의 차이가 환율의 차이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상대적 PPP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해서 약간 기호로 그냥 표시를 해보면 요 차이는 두 나라 물가 상승률의 차이랑 같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시를 보면 이 6%만큼이 요 환율 차이로 나중 환율 차이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고, 요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우리가 곱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몇 년 후에 예상 환율, 미래 환율을, 기대 환율을 계산을 그냥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상대적 PPP가 가지고 있는 편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appreciation과 depreciation, 통화, 절상과 절하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아까 사전학습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환율은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더 많은 원화를 갖다 줘야 예전이랑 똑같은 달러를 겨우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랐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자 표현으로 원화가 평가절하되었고, 미국 달러화가 평가절상되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복습을 해 봤는데, 혹시 이제 이 21단원이 그러니까 재무 부분에서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21.3과 21.4, 이제 배울 21.4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보면 수식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겁먹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천천히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기까지 복습을 해보았고, 다음 동영상에서 공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